김용민 PD님과 청취자분들께서 저한테 제공을 해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년을 마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되게 꿈만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한국 팟대상 하나 만들어서 최우수상, 남자 출연자상, 여자 출연자상, 신인상 뭐 이런 거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올해의 그랑프리는 역시 이완배 기자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 최우수 작품상은 김용민 브리핑이 아니겠구나 생각도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2017년을 앞둔 우리의 좌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한 빅픽처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체제입니다. 너무너무나 강한 시스템입니다.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대엄서점에 가셔서요, 이름이 생각나는 위대한 사상가 한 분을 떠올리신 다음에 그분의 책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 자본주의가 잘 돼 있는 시스템이다, 자본주의를 옹호하자, 자본주의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사상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철학과 사상의 지평을 펴온 모든 사상가들은 이 자본주의는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시스템, 이걸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보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상가들이에요. 사상가들의 풍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밟히는 게 사상가였던 시대입니다. 대충 몇 년생들이냐면 1890년에서 1910년생 사이의 대생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고 자랐느냐면요, 한국전쟁의 100배나 되는 규모의 전쟁을 2번이나 일승해서 겪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을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있는 겁니다. 친척이고 친지고 뭐고 다 죽어있는 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IMF 겪었지 않습니까? 힘들었죠. 미국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피식피식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IMF의 100배쯤 되는 대공황이라는 걸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성장률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 2% 정도 된다고 되게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공황 때는 GDP의 절반이 1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오렌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못 파는 겁니다.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중들이 너무 가난해서요. 오렌지가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그 오렌지도 못 먹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농장을 밤에 뛰어넘습니다. 그 썩는 오렌지라도 먹겠다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허락 안 받고 들어오면 총으로 갈기는 나라입니다. 총으로 갈겨버립니다. 썩는 오렌지를 먹겠다고 담을 넘은 민중들에게. 이런 걸 보고 겪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본주의가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자본주의가 잘못됐고 수정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혹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도 자본주의는 300년 동안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1930년 대공황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1970년대 그 살벌했던 5.16 정부도 이겨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냅니다. 참 놀라운 시스템인 겁니다. 전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누가 만든 거예요? 설계자가 누구야? 지휘자가 누구야? 이 수많은 사상적 도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기고 있어? 가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한국의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20세기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하면 100년이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1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자고 주장을 하면 국가보건법 위반이었어요. 사상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본주의를 도전하려는 시도조차 못 해봤었던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의 민주정부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고요.
듣기 다소 불편하실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분의 정치인을 인간적으로 몹시 존경하는 것과는 별개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은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시기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활짝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현대 경영학에서요, 개똥품을 잡고 자랑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 인사팀이 있으시죠. 인사팀이라는 게 뭐 월급을 언제 주느냐, 월급을 얼마 주느냐, 휴가는 언제 보내느냐, 승진을 언제 시켜주느냐, 뭐 이런 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이걸 경영학에서는 인사관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까지 이 인사관리 이론을 영어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HR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겁니다. Human Resource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을 그냥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발시켜준다는 겁니다. 교육도 시켜주고요.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요. 더 나은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 가지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발전했느냐는 거죠.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네. 휴먼 리소스를 매니지하든요, 휴먼 리소스를 디벨롭하건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휴먼 리소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교과서에 보면요, 지금 칠판이 없어서 좀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상상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덧셈 뺄셈 가르칠 때 박스가 이렇게 있고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아래쪽에 출구가 있습니다. 사이에 더하기 6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3을 입구에 넣으면 더하기 6을 거쳐서 얼마가 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3 더하기 6은 9잖아요. 근데 제 궁금증은 이겁니다. 이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냥 3 더하기 6은 9라고 안 가르치죠? 그 박스는 왜 그려놓는 겁니까? 박스의 의미가 뭘 것 같으십니까? 300년 동안 자본주의가 공장을 공정관리할 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위에는 투입 요소입니다. 재료를 위해 투입을 하면 이 박스 안에서, 공장 안에서 일정 정도의 공장 과정을 거친 후에 반드시 일정의 결과물이 아래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얼마의 자원을 투입했는데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박스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노동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아니면 공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기계가 문제가 있거나 손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박스 위쪽에요, 밀가루 6kg을 넣으면은요, 반드시 일정 박스의 공정을 거쳐서 신라면이 10박스가 나와야 됩니다. 신라면 10박스가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인적 자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위에 올라가는 밀가루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력이 1막 안에 투입이 되면 반드시 신라면 10박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인적 자원의 개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지역 밀가루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지들은 밀가루십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동지들이십니다. 뭐 나쁜 게 언제 도입됐냐 물어보면 대충 박정희 하면 대부분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박정희가 이상하면 2번 전두환 찍으면 대부분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를 밀가루로 보는 이 관점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교육부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교육, 인적, 자원부입니다. 노동부가 아니고 교육부입니다. 어쩌자는 거였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더 나은 밀가루가 되라고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더
더 좋은 강력분, 중력분으로 가리키겠다는 겁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사실 그 사정이 어땠는지 충분히 짐작은 갑니다. IMF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관점은 IMF 월가의 시각이었습니다. IMF의 지배를 받았었던 김대중 정부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부를 교육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네이버에서 팀장을 할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하던 팀원들이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주 주간 보고를 하는데 제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이름이 엑셀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프로젝트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입 인력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man per month, man per day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의 인력이 투입되면 그걸 one man month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2달 동안 일을 하면 two man month입니다. 세 사람이 2달 동안 일을 하면 3 곱하기 2해서 6 man month가 되는 겁니다. 이걸 man day로도 바꿉니다. 세 사람이 이틀 동안 일할 분량이면 6 man day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매주 적습니다. 엑셀표에요. 매주 보고를 합니다. 인사팀에서 매주 전 직원을 모읍니다. 매주 누적을 합니다. 반기가 지나면 이게 쭉 모아져서 통계가 나옵니다. 무슨 본부, 총 투입 인력 얼마, 총 투입 맨먼스 얼마, 총 매출 얼마, 총 이익 얼마, 니네들한테 준 월급 얼마. 와, 장사 더럽게 못하셨네요. 올해 상반기에는 성과급은 드리지 않습니다. 밀가루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참여정부 때요. 지금 칼폴라니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 정태인 소장님의 회고를 따라가 보면요. 참여정부에는 경제개혁 3인방이라고 불리던 경제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님, 정태인 소장님, 이동걸 박사님 세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세 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야, 찌질하게 내년 경제성장률 얼마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 자본주의 30년 미래를 한번 그려봐라. 3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이 세 분이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이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 재벌 위주, 수출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도전 같은 거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한테 올라가기 전까지 수석비서관들과 비서실장이 다 보고 옆에 코멘트를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사상적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좌파의 사상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 세 분을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답니다. 수고했다. 정태인 소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걸로 우리는 끝이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참여정부를 설득할 능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러고 세 분이 몇 개월 상간으로 전부 참여정부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보고서를 이 세 분에게만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기재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KDI한테도 똑같은 용역을 시킨 겁니다. 경쟁을 시킨 겁니다. 어느 쪽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가. 그때 KDI가 어떤 보고서를 올려드냐면 제목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향하여였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 신자유주의에 편입이 돼서 더 수출 위주로 나가서 더 자유무역하고 더 대기업 위주로 나가서 국민소득을 높이자 라는 개떡같은 목표를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여정부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체결을 하죠. 안타깝게도
100년이 넘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한 번도 이 자본주의를 극복해보자는 시도를 못 해본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자본주의는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걸 잘 운영하고 있길래 도전조차 못하게 만들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인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박정희요? 뭐 거기는 안 됩니다.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요. 천만에요. 정주영 이런 사람들이요.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두뇌가 자본주의를 설계하고 이럴 정도로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은요, 여담이지만 그 의령 지역에서 천석지기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아버지한테 300석을 물려받아서 대구에서 국수공장으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1940년대 이병철 회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푹 빠진 게 뭐였냐면 요정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룸사롱을 다니는 거죠. 여자들 끼고 술을 먹는 겁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룸사롱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자극이 끝나니까 덜하니까 더 새로운 걸 찾아서 서울로 진출을 합니다. 서울 룸사롱을. 이것도 재미가 없으니까 도쿄, 베푸, 일본으로 룸사롱 원정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병철을 헐뜯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병철은 심지어 어머니 상중에도 요정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이병철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가 그걸 적어봐요. 뭐가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그게 쪽팔린 줄을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놓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술에 빠져 있었냐. 일제강점기.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요. 밤마다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요. 밤마다 여자 끼고 술을 처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쪽팔려서 감춰야 되는데 그걸 감춰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 자본주의를 주종할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가 왜 이렇게 강할까? 이건 저의 궁금증이었고 저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권위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무겁게 안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자본주의 시대별로요. 그 시대를 지배했던 키워드들을 쭉 뽑아본 다음에요. 공통된 걸 남겨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 분류에 따르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공포, 또 하나는 분열입니다. 공포와 분열은 어떤 자본주의 시기에도 어떤 지배 시스템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중요한 지배 시스템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이걸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아도요. 공포와 분열은요. 자체 확대 재생산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 지역 밀가루 동지 여러분, 동지들께서는 너무나도 동지애가 강하셔서 지금 이 무진간 한가운데 수류탄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동지들부터 먼저 구조하실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수류탄이 떨어지면요.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면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또 혼자 뛰쳐나가면요.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더 무섭습니까? 여럿이 있을 때 더 무섭습니까? 당연히 혼자 있을 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상태로 있으면 더 공포해집니다. 더 혼자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또 뛰쳐나가봐야 더 무섭습니다. 더 뛰쳐나가야 됩니다. 더 무섭습니다. 무한 루프 반복입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하루를 공포에 질리게 만든 다음에요. 그 틈새를 타고 자본이 와서 돈을 벌어 갑니다. 겁나잖아. 가장 당신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야? 겁나지?
여러분에게는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을 이용해주세요. 우리나라 같이 사회 안전망이 안 돼 있는데 노후 대비 돼 있어? 이대로 정년퇴직하면 니네들은 끝이야. 그거 맞나? 현대해상화재를 이용해주세요, 여러분. 노인연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공부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학이나 가겠냐? 인생 무저대.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맞나? 에듀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돈을 벌어. 이거 얼마나 개떡 같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북괴의 위협. 두렵지 않아? 하지. 맞습니다. 사드가 있잖아. 맞습니다. 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요. 지하철에서 다 뭐 이어폰 끼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요. 다 토플, 토익, 영어 회화입니다. 일본어, 중국어입니다. 가끔 가다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영어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아무리 끼고 있어도요 안 됩니다. 제가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미군 부대에서 2년 반 동안 미국 사람들이랑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영어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랄 알타이 어족은요. 인도 유럽 어족하고 구강 구조와 사고 체계가 다른 겁니다. 이걸 출퇴근 시간에 백날 끼고 듣는다고 영어가 안 늘어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공포에 막 실리는 겁니다. 나는 왜 영어가 안 될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2년 반 동안 미군 부대에서 살아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종합제일간지 생활을 할 때 제가 카투사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에 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 저한테 미룹니다. 야, 네가 카투사 나왔잖아.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쭈뼛쭈뼛 하면서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아, 나는 왜 2년 반 동안 미군 부대에서 있었는데 영어를 못하지? 하고 가서 막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어를 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은 가끔가다 그럴 재주 없지만 영어 쓰는 사람 와서 네가 나가서 얘기를 해. 그럼 좀 어깨 딱 펴고요. 눈 딱 부릅뜨고요. 빳빳하게 가서 걸어 나가서 얘기합니다. My English is very very bad. 영어가 안 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에 시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시간에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하다못해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다 빼앗게 됩니다. 이 자녀분들 숙제 도와줘 보신 분들이요. 제 말을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의 숙제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이 끝입니다. 3학년부터는 못 도와줍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초등학교 3학년 과학교과서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새 조류를요 부리별로 구분합니다. 부리가 뭐 이렇게 생긴 거, 뾰족하게 생긴 거, 넓적하게 생긴 거, 부리별로 먹이가 다르다는 게 분류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별로 새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게 숙제였나 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 새는 부리 모양이 뭐고 어디에 속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새 부리별로 구분할 줄 아세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걸 못 도와주면 왜 나는 초등학교 3학년 숙제도 못 도와주지? 나는 왜 나쁜 아빠가 됐지? 우리 아이가 잘못 그런 게 아닐까? 공포에 지들립니다. 그래서 보호소학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하고 어떤 아빠보다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랑 1시간씩 아파트 단지를 걷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줄넘기 급수표라는 게 있습니다. 1급부터 뭐 16급까지가 있어요. 1단계는 이렇게 그냥 넘으면 되고요. 뭐 몇 단계 가면 이렇게 X자 하고 뭐 발 바꿔 뛰기 하고 뭐 더블 뛰기 하고 뭐 뒤로 뛰기 하고 별의별 게 있어요.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급수를 따는 겁니다. 우리 딸이 아빠 나 급수 잘 따야 돼. 이거 나 좀 가르쳐줘.
줄넘기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X자 뛰기를 하겠냐고요.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하지? 부모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분당에 그래서요. 자녀들 줄넘기 급수 획득 과외 도우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칸막이를 해놓고 다른 칸에 우리들이 나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 대학 어디 나왔냐? 스카이냐? 인서울이냐? 지잡대냐? 고졸이냐? 회사 다녀? 직장이 뭐야?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알바야? 나눠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맞는 칸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네. 서로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공범자가 있을 때 두 명의 범죄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한가를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짜놓은 모델입니다. 네, 이렇습니다. 완배하고 그네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붙잡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완배하고 그네는 3년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완배하고 그네가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면 5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자백을 받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완배하고 그네를 다른 방에 가둡니다. 그 다음에 그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네야, 불어, 자백해. 응? 자백하면 너는 무죄로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약한 그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불어서 제가 풀려나면 제 동지 완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배는 사형.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네가 완배보다 먼저 불어야 돼. 그러면 너는 무죄고 완배는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완배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빨리 불어. 그네보다 빨리 불어. 동지를 배신해. 그러면 너는 무죄야. 이렇게 양쪽의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럼 행동경제학에서는 어떤 모델이 나오냐면 이제 완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네는 불거나 안 불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불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네가 불었을 때 저도 불면 동시에 부른 겁니다. 이러면 이제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서 둘 다 5년형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네가 불었을 때 제가 안 불고 있으면요, 저는 사형입니다. 불어야 될까요? 안 불어야 될까요? 불어야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년을 살더라도. 그네가 안 불었을 때를 가져말해 보겠습니다. 그네가 안 불었을 때 제가 불면요, 저는 무죄입니다. 당면이 돼요. 그네가 안 불었을 때 저도 안 불면요, 똑같이 안 불어서도 밝혀진 게 없으니까 3년형을 합니다. 불어야 되겠습니까? 안 불어야 되겠습니까? 불어야죠. 3년 사는 것보다 무죄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래서 완배 입장에서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그네가 불건 안 불건 무조건 부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는 겁니다. 그네도 똑같겠죠. 완배가 불건 안 불건 자기는 부는 게 유리합니다. 동시에 불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지를 믿고 안 불었으면 3년만 살고 나와도 될 두 사람이 둘이 동시에 불어버리는 바람에 5년을 살고 나왔다는 완배와 그네의 슬픈 사랑이에요. 공포와 분열이라는 모델이 이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요? 절대로 한 방에 놔두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동지들은요, 서로의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배신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동지가 있으면 불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놓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공포에 떨게 하는 겁니다. 위협을 하죠. 불어! 빨리 불어야 돼. 동지를 배신해.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버립니다. 자본주의 역사 300년 동안 민중들은 이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지들을 믿고 같이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불어버리는 겁니다. 산만큼만 착취해도 됐었는데 불어버리는 바람에 동지들의 손을 묻는 바람에 언제나 300년 동안 민중들은 5년씩 착취를 당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80 가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적분미분 계산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세상에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전향을 하십니다. 학문 분야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학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걸 행복경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헨리에 교수가 연구 업적이 되게 뛰어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만하세요. 노벨 경제학상을요. 근데 이게 뭐 여담이지만 이 노벨 경제학상은 조금 짓궂은 구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학문적인 업적이 있으면 바로 상을 안 줍니다. 한 20년 정도 기다렸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은 수명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네. 살아있어야 받는 겁니다. 아깝게 좀 빨리 돌아가시면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80이시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느냐 못 살아있느냐가 헨리웰이 그 경제학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업적의 인정을 받아서 유엔이요. 2012년부터 이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매년 세계 행복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합니다. 15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순위를 매깁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지요. 우리나라가 몇 위쯤 할 것 같습니까? 157개국 중에요. 152. 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크게 122. 네. 제가 이걸 여쭤보면서 느끼는 건 말씀하시는 순위는 본인의 행복도를 대부분 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 지역에서는 82위권이 주로 나왔습니다. 152. 요즘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실제로 제가 강연 나가서 여쭤보면 삶의 처지가 힘든 곳일수록 순위가 낮게 나옵니다. 비정규직 노조 같은 데서 강의를 하면 제가 157위도 들어봤습니다. 꼴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연히 제가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신 데서 강연을 한 번 앉아 있었는데 12위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의 행복도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다시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네. 몇 위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1등. 제가 그 1등이라고 부르신 분은 1등이시니까 괜찮으신데 152 분께 제가 감히 그러니까 주제넘게 뭐 조언은 아닌데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파이팅! 실제로 올해 3월에 발표된 순위에 의하면 58입니다. 네. 높은가요? 기대보다? 네. 근데 사실 58위가 나오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서 놀아야죠. GDP 규모로 세계 11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58위에서 뭐 수리남 이런 나라하고 경쟁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복순위를 매기는데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헨리에 교수가 만든 기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6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1인당 GDP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1인당 GDP가 27,000달러 되거든요.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소득이 연봉이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겁니다. 너무 공감되잖아요. 우리 이제 4인 가구 기준이면 다 연소득이 1억 3천 정도는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들 그러십니까? 1억 3천도 안 되시는 분들처럼요. 아니 그거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여기? 평균입니다. 평균 1억 3천이요. 되면요. 여기서 우리가 순위를 바짝 끌어올립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기대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잠시 주위를 돌아봐 주십시오.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다크서클이 눈밑까지 내려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결단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노동 강도가 OECD 최상위급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이미 영리병원이 도입이 됐습니다. 삼성이 병원 단말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팔아먹겠다고 원격 진료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거죠. 의료 민영화가 도입되면요, 대한민국은 결단코 국민들이, 민중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준, 자유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 지역 밀가루 동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선택한 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중학교만 돼도 좋은 고등학교 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대학교를 가면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가 나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 일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윗사람들이 시키는 걸 다 받아야 해요. 저는 제 인생에 딱 한 번 제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39살에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살겠다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후회하는데 딱 3개월 걸렸습니다.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선택을 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꿈을 꿔보기라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 기준, 관용성입니다. 당신들 이웃에 관대하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관대한 나라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제치고 성적을 잘 받아오라고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보기를 내게 드리겠습니다. 보기 중에 어떤 단어를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1. 우정, 2. 수학, 3. 영어, 4. 숙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심지어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라도 하십니까? 내 아이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경쟁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한 조사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아이가 컨닝을 해서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수하겠다는 부모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부모 절반은 모른 척한다. 절반은 야단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역시 모른 척한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 성적표가 내 아이 친구의 성적표보다 나은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몇 개 없는 일자리를 놓고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성과 연봉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동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기가 지나면 내가 저 동지보다 더 좋은 인사고과를 만났을 때 저한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관대할 수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기준, 이건 뭐 말하기에 입이 아픕니다. 청렴도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청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설명 하나만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년에 헬리엘 교수가 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매일경제신문에서 세계 지식경제 포럼인가 이런 걸 매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거물급 경제학인자들을 부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매경이 지들이 부르면서도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2006년에 제가 동아일보에 다닐 때 출입처에 있는 매경 후배가 선배 이번에 기사 좀 크게 써주세요. 작년에 너무 작게 쓰더라고 동아일보가. 이번에 우리가 조지 소로스를 부르잖아요. 헤지펀드에 대고 크게 좀 써주세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를 부른다고? 이게 속으로 지들 실수한물 텐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알았어, 내가 뭐 부장한테 얘기해볼게 하고 부장한테 매경 지식경제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를 부른다는데 얼마나 쓸까요? 이렇게 부르죠. 크게 써. 이게 매경 부장이 또 우리 경제부장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두 분이 또 친했나 보죠. 그래서 무조건 크게 써. 한 면을 비워줄게. 원고지 25매. 면이 잡혔습니다. 제가 속으로 못 쓸 텐데 후회할 텐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소로스가 국제금융교의 해적이라고 불리면서 온갖 환율 시장에서 분탕질을 치고 다녀서 그렇지 이 사람 무지무지한 좌파입니다. 엄청난 좌파예요. 네. 그때 2006년이었는데 그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강단에 딱 서더니 나 헤지펀드에서 손뗀 지 오래됐다. 나한테 뭐 헤지펀드 금융 이런 거 물어보지 마라. 내가 오늘 할 일은 부시가 얼마나 개새끼인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조지 부시가 얼마나 나쁜 새끼냐면 이 새끼가 지금 남북 갈등 긴장을 보조시키고 핵 위협 이걸 막 갈등시켜가지고 이 북한을 지금 위주로 몰아넣어서 남북 관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걸 1시간 동안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기자들만 불러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저한테도 질문 차례가 왔는데 애초에 얘기하더라고요. 뭐 금융 이런 거 묻지 마라. 조지 부시에 대한 질문 환영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여정부 시절에 무슨 종부세 이래서 부자 증세 이런 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시 얘기는 아닌데요. 저 혹시 한국에서는 부자들에게 좀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그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되게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상황은 모르겠고 당연히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또 개거품을 물고 부자 증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싸 이러면서 25만을 쫙 쓴 다음에 일부러 최대한 늦게 보냈습니다. 못 고치게. 마감 전에 보내야 보내고 났더니 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조지 소로스가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 전부 그런 얘기만 하셨습니다.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한 거예요. 기사를 전체를 날려버리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좀 스톱했던 보관하고 있던 딴 기사를 허접한 기사를 대신 끼웠는데 매경 애들이 이름이 유명하다고 부르는데 누군지 잘 모르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2년에 또 헬리엘 교수를 불렀습니다.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고 불렀었을 거예요 아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리엘 교수한테 물어봤죠. 6가지 행복의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그랬더니 헬리엘 교수가 단연코 6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6번이 뭐냐면 사회적 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보기 전까지 사회적 지원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헬리엘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롭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줄 벗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저는 수긍이 됩니다. 제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을 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벗이 있고 제 병원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의지가 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걸 왜 사회적 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이걸 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개인들이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가 적은 사람도 있으니 개인의 문제로 맡겨놓으면 편차가 심해지니까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헬리엘 교수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국가가 그들의 벗이 돼주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리엘 교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거기서부터 도출을 해냅니다.
매경이 잘못 부른 거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요. 언제 행복하냐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공포와 분열이 확대 재생산하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확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수리탄이 떨어진다고 혼자 뛰쳐나가면 절대로 극복이 됩니다. 파편화된 개인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대전에 철도시설공단 노동자 동지들도 함께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총파업을 하는 첫날에 저보고 잠깐 와주셔서 지지 유세를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당연히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일정이 바뀌었다고 안 내려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총파업이 무산이 됐다는 겁니다. 왜 무산이 됐냐면 악랄하게 파업을 설치해서 막았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막았느냐. 노조 간부가 노동자들하고 복도에서 5분 동안 얘기를 하면 너 5분 동안 일 안 했다 하고 그 5분 동안 무노동 부임금을 적용을 해서 5분어치 임금을 깝니다. 노조가 회의를 잡아서 회의실을 신청하러 회의실 앞에 총테이프를 톡지덕지 붙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했겠죠. 파업에 참가만 해봐. 니들이 이 회사 무사히 다니나 보자. 겁 안 나? 잘리게 될 거야. 위협도 했겠죠. 그래서 많은 노동자 동지들이 그 파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쯤에 선도 파업을 시작했다고 지도부들만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한번 와주실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추운 로비에 한 20분 정도 되는 집행부 간부분들께서 농성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동지들에게 서울에서 온 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파편화된 개인으로 혼자 살겠다고 동지들의 손을 놓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동지들의 손을 놓고 55세 정년 퇴직 때까지 잘리지 않고 살아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딸랑거려야 됩니다. 부장한테 딸랑대고 본부장한테 딸랑대고 사장한테 딸랑거려야 됩니다. 동지들은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로지 자기 하나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5세 정년까지 살아남을 자신이 있어요.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이건 조선일보가 조사한 겁니다. 55세 정년 퇴직한 사람들의 10년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멀쩡한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했던 55세 애들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100명 중에 15명이 15%가 극빈층으로 전락해 있었답니다. 65세 노인이 우리나라에서 극빈층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OECD에서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65세인데 극빈층이라는 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상황이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멀쩡한 중산층이었던 100명 중에 15명이 75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75세가 됐을 때 멀쩡한 중산층으로 죽음을 자녀들과 함께 임종을 기다릴 자신이 있습니까? 참가자는 동지들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럴 자신이 있는지.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나는 그럴 자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조금 민정상해도 그렇게 딸랑대서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살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동지들이 있다면 서울에서 온 그 듣보잡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 꼭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그럴 확률이 매우 낮은데 그게 됐다고 치고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할 겁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우정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밟고 일어서야 된다고 가르치고
고등학교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단계라도 좋은 대학을 가르치고 자기 꿈이 뭔지 한 번도 꼽을 여유조차 주지 않고 대학에 가면 무조건 취업 준비부터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귀에는 항상 영어, 중국어를 끼고 다니다가 재벌들이 떡고물처럼 던져주는 일자리가 생기면 비정규직이라도 자기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만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300년 동안 민중들에게 잘 사는 길을 열어준 적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자본주의가 하필이면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공포에 질려서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이라면 간단하게 반대말을 적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요. 연대하는 겁니다. 희망과 연대는 놀랍게도요. 자체적으로 똑같이 공포와 분열처럼 확대 재생당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지 못했을 뿐이지 희망과 연대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 느꼈던 네, 바로 그겁니다. 가끔 가다가 그게 되겠어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제가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정색을 하죠. 얼마나 해봤다고요? 뭘 얼마나 해봤다고요? 예? 우리가 진짜로 민중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연대해서 싸우는 게 몇 번이나 되겠어요? 저는 2016년 이 겨울이요.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겨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반동에 맥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반동의 물결이 물어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절망해요. 한 번 이겨본 사람들은요, 다시 촛불 들고 나오는 겁니다. 다시 연대하는 겁니다. 이겼다는 경험이 있으면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바뀔 겁니다. 이 승리의 경험은요. 희망과 연대의 사상 속에서요. 살다 보면 연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때때로는 조금은 비겁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 동지들의 손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요. 그 손이 내 자식들의 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자식들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얼마나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개떡 같은 세상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싸우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와 희망의 정신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들고 지루한 얘기를 환한 표정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얘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촛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수가 어마어마한 점도 있지만 이들이 연대할 경우 자신의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어렵다. 더 큰 그런 더 크게 이 외연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혁명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 가진 수법들을 다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는 것, 모여서 서로의 아까들은 희망을 같이 모으고 집합하고, 제가 집합이라는 표현을 오프닝에서 썼는데, 이런 집합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분절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가져가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사는 법이고 우리가 못 사는 법입니다. 네, 맞죠? 네, 100% 동의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모여봤고 전대미문의 사악한 권력자를 유폐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정치적 변수들, 이를테면 탄핵이 뭐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대선에서 정치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고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촛불의 연대의 그 큰 자산을 갖고 2017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일단 반쯤은 이긴 싸움을 시작했다. 마치 백으로 보자면은 1세트, 2세트를 이긴 가운데 3세트를 맞는, 너무 멋진 비유가 돼요. 그건 우리가 희망을 자산으로 삼고 정년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잠시 쉬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었을 때부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스스로 되게 단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죽는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한 번에 깨끗하게 죽는 겁니다. 네.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 뭐 가족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죽고 이런 거 안 원해요. 그냥 아무한테 피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면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저의 유품이나 뭔가 기억나는 것들이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으면 묘지는 고사하고 납골당도 하지 마라. 그냥 뿌려줘라.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고 아빠를 기억해줘라.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 이완배라는 사람으로서 제 삶에 대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욕구가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이완배를 기억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흔적도 좀 많이 지우고 싶지만 인류 역사에 이완배가 아니라 2016년 겨울 한국의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국 역사의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억이 될 겁니다. 2016년 아시아 동북부에 있는 대한민국을 달궜던 촛불혁명 세대로 세계 역사책에 저는 기록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촛불 시위에 좀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타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2016년 대한민국 촛불혁명 세대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는 우리가 언제 이 일을 다시